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연말을 맞아서 올 한 해 우리 지역 주요 이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2020년 인천의 주요 이슈는 뭔지, 특히 부평, 계양의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재홍 전 인천시 의원과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덧 벌써 연말이 됐어요. 올 한 해 인천 이슈.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는지 한 가지 정도만 좀 짧게 짚어주실까요? 저는 인천의 쓰레기 독립선언, 박남춘 시장이 인천 시민의 날을 맞아서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을 발표한 것이 가장 인상 깊었다 싶습니다. 인천의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저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자체 매립지 그리고 광역, 소각장 등 크고 작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긴 했습니다만 이걸 추진했다는 점에 있어서 가장 인상 깊은 이슈가 됐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쓰레기 독립선언 꼽아주셨고요. 유 의원님 뭐가 있었을까요? 정치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13개 그 지역구 중에 12개 지역구를 싹쓸이한 그 정치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행정으로 보면은 그 적수나 깔따구 사태, 그 수돗물 사태, 그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종료 선언도 뭐 이슈가 될 거,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슈가 이렇게 생겨날 때마다 이 자리 통해서도 정말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참 뭐니 해도 올 한 해 2020년은요 코로나19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인천은 수도권에서 좀 가장 선방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무엇보다 지금 골목 상권 위축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다행히 인천에선 이음카드가 상당 부분 그 역할을 해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먼저 유 전 의원님. 그 전국적으로 퍼진 인천시 성공 사례, 또 최고의 히트 상품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인천 이음카드 가입자 수가 총 그 134만 7천 명 정도 되고 경제활동 인구의 한 82%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 또 결제액도 2조 5천억 정도, 연말까지만 3조 원 정도를 육박할 거로 보고요. 최근에 인천연구원에서 그 발표를 보면 그 경제 투입 승수 효과가 2.9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적 타당 지수 BC값이 1이면 경제성이 있어 재정 투입을 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네. 1을 투입하면 2.9의 효과가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이런 좋은 평가들이 나와 이음카드 조례를 만든 저로서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또 그 하나 이제 바람이 있다면 이음카드 그 기금 조례가 그 만들어서 그 기금 운용으로 그 다변화되는 그 이음카드 활용을 좀 더 그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히트작이라고 호평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도영 소장님 뭐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어요? 저도 이음카드를 사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 전 의원님이 이제 이음카드를 만드는 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최고의 히트 상품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코로나19 시대 때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도움을 줬다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은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상당히 편리하게 받을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역내 소비를 강화한다는 지역 화폐 고유 기능 장점을 살렸다는 점에 있어서 높이 평가를 하지만은 과연 코로나19 시대에 있어서 이음카드가 골목 상권을 살리는 데 기여했다 보기에는 조금 다소 역부족이지 않았나. 이거는 뭐 이음카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코로나19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만회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지금 끝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 조성을 해서 그 기금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는 이음카드가 좀 더 진화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도영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평가로는 조금 그 코로나 사태에 확실하게 기여는 못했지만 그런 기회들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발판들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뭐 아쉬운 점들이 조금 더 보완되기에 우리도 좀 기대를 해봐야겠고요. 이음카드와 또 함께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것. 최근에는 인천 서구의 그 공공 배달앱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 진입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속 가능성일 텐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서구 20정 등 그 지역 배달 업체 그 1,552곳 중에 740곳이 이제 공공 배달 앱에 서구 배달 앱에 가입을 했고 이 중에서 그 실제로 주문 배달을 할 수 있는 곳이 550곳에 달합니다.
그 서구가 추정한 지역 내 월 평균 전체 그 배달의 건수가 한 60만 건 정도 되는데 이 중 10%를 좀 차지하고 있고. 근데 이런 성장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배달 주문 건수가 이제 많아지면서 네. 또 이용카드의 그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일어났던 잠시적 그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일시적인 효과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정리되면서 그 배달 서구가 얼마나 성장하고 또 얼마나 그 진보할지 잘 지켜봐야 될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우리 이 소장님이 꼽아주셨던 이슈예요. 가장 핫한 이슈로 꼽아주신 게 인천 쓰레기 독립선언인데요. 인천시 자체 매립지와 또 지자체 자체 소각장을 마련하겠다고 인천시가 선언을 했죠. 먼저 이 쓰레기 독립선언 어떻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누구도 선뜻 나설 수 없었던 일인데요. 박 시장이 총대를 메고 이 점에 대해서 욕먹으면서 이걸 추진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좋은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인천 입장에서는 2025년에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를 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박 시장이 선출직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했다는 점, 그리고 박 시장이 스스로 재선이 힘든 아이템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정치인이 이런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고민을 이겨내서 본인이 매립지 종료하고 또 광역 소각장 자체 매립지를 추진하는 점에 있어서는 높이 평가를 해주고 싶고요. 특히 당선 취임 이후에 2년 동안 끈질기게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 정도의 결과를 왔다는 점에 있어서는 물론 반발든 해결해야 할 숙제는 많지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사실 이 매립지와 소각장 문제는요, 어느 시장이 들어오더라도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인데 정말 복잡한 문제죠. 그야말로 이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자체 반발이 만만치가 않은데 인천시는 최근 이 지자체 반발이 잇따르자 지자체 제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이게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인천시에서 수도권 매립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장시간 역할을 했었죠. 근데 그 발표 내용을 보면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 선정회를 구성 후 선정해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지자체와 상의도 없이 영흥도를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그럼 인천시는 왜 영흥도인지 또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으로 선정을 했는지 아직도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고 결국 인천시가 만든 그 원칙을 인천시가 지키지 않는 꼴이 되었습니다. 네. 또 선정 그에 또 그 꼼수가 있는데 선정 면적을 살펴보면 13만 8,500m제곱인데 15만 m제곱 이하면 입지선정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 쪼개기 신청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러기에 또 지역 주민들이 더욱더 반발이 심화됐고 해결 방법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투명성 있는 과정과 또 조치를 보여줘야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이 그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입지 선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셨고 이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인천시 발표 이후에 자체 매립지 그리고 광역 소각장으로 후보지로 결정된 지자체의 반발이 좀 심각한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근에 있는 부천 대장동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정도의 수준, 이게 혐오 시설, 기피 시설이다 보니까 이 정도의 반발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앞으로 문제라 할 수가 있는데요. 인천시와 그리고 강화군을 제한 나머지 지역이 다 민주당 지금 단체장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당 내 매립지 특위를 지금 구성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지역 간 이해관계에 따라서 협의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어쨌거나 인천시와 그리고 각 지자체 간의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인천시의 기본 계획에 논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수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경우는요, 부평 계양이 지금 부천시와 그 광역소각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양 신도시에 광역소각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일단 부천시를 설득할 명분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좀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 부천시에는 부평의 대표적인 지역 혐오 시설인 화장장을 부천 시민들이 오래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고 네. 그 2012년 그 부천 당시 그 부천 시장님이 송영길 인천 전 시장님한테 그 부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하니 전용 소각로를 좀 만들어 달라 해서
실제 부평 화장정에 그 부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각로를 2개를 신설을 했습니다. 또 서구의 쓰레기 매립장도 부천 시민들이 현재 30년째 사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큼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고 부평구 의회와 계양구 의회가 그 부천시 의회를 설득을 하고 또 박남춘 시장의 역할도 그만큼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약 부천시와 그 소각장 문제를 합의하지 못한다고 하면 네. 결국에는 계양 신도시에 광역 소각장을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도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줄 건 주고 또 받을 건 받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뤄내야 한다는 설명이시죠. 그러니까 일전에 그 부천에 있는 그 쇼핑몰, 쇼핑몰. 예, 부평하고 경계에 있는 네. 쇼핑몰이 부평에서 굉장히 크게 이제 반대를 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됐던 것도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데 앙금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요. 좀 지리적으로 인접한 두 지역이니만큼 원만하게 좀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에는 교통 영역을 좀 살펴보죠. GTX-D에 대해서 지금 짚고 넘어가 봐야 할 텐데 영종도에서 출발해서 이 Y자형을 내놨습니다. 결국은 그 공이 국토부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그 GTX-D 어느 노선이 최적이라고 보십니까? 인천 입장에서는 청라와 검단을 아우를 수 있는 Y자형 노선이 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시가 실시한 비용 편익 분석 결과 역시 BC값이 가장 높게 나온 노선이기도 하고요. 인천시가 정무적 판단 고려가 포함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막대한 사업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무려 10조 원을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과연 GTX-D 노선이 Y자형으로 가는 것은 인천시의 바람이겠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즉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내년 상반기죠. 6월 달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출발을 해서 검단 신도시를 가는 단일 노선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서 그 쓰레기 매립지 문제도 그런데요. 지금 철도의 경우 9호선 노선을 공항철도와 또 9호선 직결 노선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 두고 서울시와 부딪힌 바가 있죠. 결국 서울시가 국비를 반납함으로써 이 사업이 무산되기도 했고요. 더군다나 내년 예산에서도 재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9호선 직결 사업도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조금 늦었긴 했지만 결국 연결이 된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이미 두 노선이 겹치는 김포 공항역 인근에 그 궤도 연결 공사를 마쳤고 남은 것은 이제 전기 공급 방식이 다른 두 노선이 이제 동시에 달릴 수 있는 차량 제작과 또 시스템 그다음에 차량 기지 구축 등 비교적 이제 단순한 공사만 남았고 어제 그 지역 일간지에 난 걸 보면 그 박남춘 시장이 그 서울시와 그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네. 있다. 또 그렇게 이견이 되는 부분들의 비용이 한 40억 정도에서 한 120억 정도의 비용이기 때문에 그 교통 문제만큼은 꼭 해결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꼭 해결될 결국에는 것이다.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두영 소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국비 222억 전동차 구입비를 반납 이제 불용 처리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년 사업에 불투명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회 예산심사에서 이걸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과연 9호선 그리고 공항철도가 직결될 수 있을까 의아점이 많다 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이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남춘 시장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40억을 줄래야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있는 광역버스라든지 서울시와 인천시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에다가 추가로 40억을 줄 테니까 이걸 받아달라라고 지금 제안을 한 상태이기 다른 카테고리로 돈을 주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40억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서울시가 받아주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될 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년에 국가에서 추경을 통해서 다시 전동차 구입비 222억 국비로 확보를 해서 이제 공정과정이 90%까지 이렇기 때문에 잘하면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의 불편을 담보로 잡는 이런 행정들은 없어져야 돼요. 네. 2021년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지기를 좀 바라보겠고요. 지금 2020년 논란이 된 이슈들만 좀 쭉 훑어보고 있는데 또 반가운 이슈도 있었어요. 부평 미군 기지가 81년 만에 개방이 됐습니다. 역사 문화 유적을 보존하고 또 공원화하겠다는 방안인데 관련해서 시민위원회도 꾸려졌습니다. 어떻게 밑그림이 다 나오고 있나요? 아직까지 밑그림이 나왔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인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평의 최대 이슈가 바로 부평 캠프마켓
알맞게 반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81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여기가 바뀌어질 것인가 지금 기대하고 기대가 있죠. 많이 궁금증, 관심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5기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됐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구성을 해서 이번 형식으로 위원장을 다시 재선임한 관계 정도가 되고요. 거기서 논의했던 내용은 최근 반환받은 비구역의 토양 오염 문제 때문에 일부 근대 건축물을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토양 오염 정화 작업과 그리고 문화재 보존 문제에 있어서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데 이게 가장 풀어야 할 첫 번째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기쁜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숙제를 남겨준 사건이기도 하죠. 이 부평 미군 기지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삼보급단 이전도 국방부와 확정을 지었는데 부평에 큰 활기를 불어넣어줄 거라는 기대가 지금 큽니다. 부평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일전에 또 그 말씀드린 것처럼 큰 그림, 그러니까 빅피처를 좀 그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삼보급단, 그 다음에 상곡 5구역, 7구역,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 그 다음에 지금 반환되는 미군기지, 이거를 큰 하나의 그림으로 묶어서 장기 도시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 중복 시설이 없는 도시 계획적 시설과 그 미래에 이제 필요한 부지들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필요한 부지들을 좀 유보하고 그 다음에 서서히 확보해가면서 개발 계획을 잡아야 타 시도의 그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는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한 그 문화부평과 경제부평을 동시에 성장시키는 미래 전략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짧게 한 가지 더 짚어보죠. 앞서 유 전 의원님 짚어주셨던 이슈인데 인천이 이 깔따구 유충으로 또 한 번 수돗물 홍역을 치른 바 있죠.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에 이어서 또다시 이 대대적인 개선책을 내놨는데 이게 해법이 되리라 보십니까, 이 소장님? 뭐 글쎄요. 인천시가 개선책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수돗물 문제가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라 전국적인 네. 수도관 관로에 노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적수 사태 때 발생했던 무리한 수계 전환이라든지 아마추어적인 대응에 문제가 있었고요. 매뉴얼 같은 걸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개선은 됐다라고 볼 수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깔따구 유충 사고 역시 개방형 활성탄 여과지가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걸 폐쇄형으로 이제 바꾸게 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줄어들거나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소잃고 애양간 고치는 격이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는 앞으로 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요. 전반적으로 이 박남춘 인천시장이 이끄는 올 한해 인천시 행정을 좀 평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질문 드리면 상당히 게스트분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몇 점 정도 줄 수 있는지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유 전 의원님.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한 60점 정도는 드릴 수 60점이요?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좀 박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제 코로나 사태로 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 쓰면서 또 행정도 우리 인천시를 발전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에 그 어려움에 도착해 있는데 네. 엊그저께 그 국민 그 권익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인천시 그 종합 청렴도가 인천시의회 종합 청렴도가 한 5등급, 그다음에 의정 활동이 5등급, 의회 운영이 4등급이 나왔습니다. 그게 높은 5등급이면 등급이 아니에요? 아니 5등급이면 꼴등이에요. 꼴찌예요. 예. 아하. 전국 꼴등을 이렇게 의회에서 하고 있는 건 박남춘 그 정부가 나가는데 의회에서 뒷받침해주는 역할들이 그만큼 없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네. 좀 더 분발해서 시정부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점을 찝어주셨고 그리고 60점 주셨는데요. 이도영 소장님 몇 점 주시겠어요? 말씀하신 거는 뭐 인천시가 아니라 인천시의회 의회. 청렴도이기 때문에 인천시정평가라고 직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저는 이제 박남춘 시정부에 대해서 한 8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다라고 보는데요. 특히 이제 수도권 매립지 그리고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이라든지 코로나19 이런 같은 보건 환경 분야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네. 반면 소통과 갈등 또 특히 교통 관련 정책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했다. 좀 아쉬운 점이 많았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인천시정을 더욱더 열심히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렇게 2020년 올 한해 인천의 주요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